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동안 굉장히 많았던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는 고독사에서 더 나아가서 1인 가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 그 이야기들을 민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안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역사회, 아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연차별 계획도 한참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아마도 그 연차별 계획 안에 작년까지 또는 재작년까지는 담기지 않았지만 또 올해 또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지니까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업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셔서 네트워크 하시면서 또 다른 지역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이메일은 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복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이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 가운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민간 협력을 위한 이야기도 해보고, 또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견된 죽음, 이게 이제 법적으로 고독사라고 하는 법적 정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고독사라고 하면 보통 3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실 3일 동안,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동안 발견되지 않는 사례는 진짜 많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들어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전혀 모르는 구조이고, 관심이 없는 그런, 그걸 무연사회라고 하는데요. 인연이 없는 사회거든요. 인연이 없는 사회에서 3일 동안 발견을 못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또 책임을 묻고 막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아무튼 고독사는 최근 들어서 보면 1인 가구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 그리고 임대아파트, 주거 취약계층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최초로 고독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이 아니고 친인척이 아니고 대부분 집주인, 관리, 그리고 고시원, 총무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사회에 함께 사시는 분들은 사실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결국 시신부패 냄새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와가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누구를 싣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독사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고, 결국 고독사가 발생한 동네라는 그런 낙인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고독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또 하나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야기죠. 가족,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외로움은 그냥 외로운 인식, 이게 이제 외로움인데, 사회적 고립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객관적이고 측정되어서 사회적 고립이구나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불려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어떤 결과이고요. 그리고 원인은, 고립의 원인을 개인의 어떤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고립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는 부분이죠. 사회적 고립은 조금 전에 객관적으로 좀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여성 문항으로 이 사회적 고립을 아주 쉽게 좀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척도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은 외로움에 대한 거고 3, 4, 5, 6번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척도이니, 이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회적 고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그런 측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최근에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라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고립의 이슈가 가장 확장되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그래서 서울은 오랫동안 이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인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적 고립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어떻게 도울 거냐에 대한 몇 가지 지원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고립 가구를 어떻게 발굴하느냐의 이슈입니다. 문 밖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예전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이런 걸 하면서 은둔형 독거 어르신이라는 규정을 내리고, 은둔형 어르신을 어떻게 지역사회로 끌어낼 거냐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그 인생 주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물어가지고 누가 고립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하는 아울리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 주민들이 발굴하는 경우, 그리고 그 가스나 아니면 전기나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그런 이 부분들 공공연계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활용형,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여러 사회적 고립의 징후들을 발견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고립 가구가 참 실천 과정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 대상이 아니라 비자발적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부해버리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매번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사회적 고립 가구 집에 노란색 종이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전화 주세요라고 그렇게 편지를 걸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소통형은 사실 청소년, 청년 이런 요즘의 사회적 고립 가구들이 온라인을 워낙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서 도움을 주는 방식들도 있고, 그 다음 매개물 활용형, 집 앞에다가 뭘 자꾸 걸어놔요. 그러고는 연락하라고 하고, 제일 잘 먹히는 매개물이 뭔지 아세요? 실천가들이 이야기하시는, 대상마다 틀린데 어르신들은 뭐가 제일 먹힐까요? 파스가 파스. 그리고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먹히는 물건은 라면 이런 거예요. 그걸 계속 걸어놓는 거죠. 계속 편지 하나 써가지고 어려움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문을 안 열어주고 막 욕하고 쫓아보내고 이러다가도 계속 라면 걸어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라면만 없어져 있고 이래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노력한 결국 어르신이 아유 내가 졌다 우리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장년들도 이 외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뭔가 도움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는 않거든요. 혹시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주말에 혼자 있는데 누가 띵동하고 와요. 그러면 문 그냥 딱 열어서 누구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도 안 돼 있을 거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러는데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여성 선생님들은 또 쌩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 많은데,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 가구들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하면서 문을 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도 대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례 관리, 관계 형성, 주민 조직 연계, 그다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이런 여러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실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그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방법이 바로 민관협력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민관협력은 하나의 실천 방법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보면 공공에서 오신 선생님, 민간에서 오신 선생님, 또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한 테이블에 같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접근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민관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몇 가지 먼저 전제 조건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민관협력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직까지 민관협력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이나 기술들이 축적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지만 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학과에서 이 민관협력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배운 챕터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민관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실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천 지식들이 이제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독사와 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은요, 하나의 기관 또는 하나의 주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민관이 함께 이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민관협력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민관협력은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은 쉽게 하는데 지역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민관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면 일단 에너지, 시간,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관협력을 선택하는 이유는 잘만 하면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제일 고려해야 되는 게, 민관협력을 잘하려면 일단 기관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도 내가 조금은 먼저 나서서 먼저 희생해서 먼저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민관협력은 잘 안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어디 민관협력에 가서 이렇게 대표라도 맡아오면 조직에서 그런 거 바빠 죽겠는데 왜 맡아오냐고 막 혼내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와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다양한 다른 주체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을 네가 만들었네, 와 박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희생과 섬김의 태도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관협력을 하다 보면 항상 친한 조직 그리고 잘할 만한 조직만 자꾸만 민관협력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역사회에 함께할 조직들이 많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친한 조직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그동안 별로 친하지 않았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 잠깐 드리면, 저도 그 사회복지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성격이 극I예요. MBTI에서 그렇게 안 보이죠? 저 오늘 집에 가면 분명히 웁니다. 왜 우냐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홀로 외로이 서 있었잖아요.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면 진짜 울어요. 그 아이들이 아빠 왜 울어? 이래요. 정말. 그러면 아빠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친밀한 기관들을 자꾸 찾고 낯 안 가릴 수 있는, 낯 가리지 않는 그런 기관들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기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라면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해 보죠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민관 협력을 통해서 뭘 그러면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이 옹호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옹호는 뭐냐면 기존의 제도나 서비스로부터 배제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등장한 어떤 그 대상의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방향은 뭐냐면 제도를 만들고 없던 서비스를 만들고 없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민에서 사실은 지역사회를 돌아다녀 보면 여러 대상들의 문제들을 발견할 텐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제도나 서비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관과 민이 함께 제도도 만들고 오늘 보니까 의원님들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지역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결국 이 대상 또는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사회적 고립 가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지역에서 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느린 학습인에 대한 접근이에요. 느린 학습인이요,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14%나 돼요. 인구의 13.7%인가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그것도 추정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14명이 느린 학습인이에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지금 보면 느린 학습인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느린 학습인을 위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느린 학습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결국에 보면 민관 협력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좀 만들어져서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옹호적 접근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해서 그럼 뭐 할 거냐의 이슈거든요, 지금. 근데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그동안 없었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좀 모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들이 충분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서비스 총량을 확장시키고 모아보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역사회가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지역에 다 이렇게 푸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공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우리 기관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이나 서비스들은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체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총량을 좀 고민해보고 그 서비스를 모아서 이런 플랫폼에다가 좀 탑재해서 모든 어떤 지역사회의 사회적 고립 가구들을 위한 서비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주요한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만나고 뭐 끝나지 말고 계속 지역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관계 형성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 모임입니다. 학습 모임. 그래서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좀 잘하고 있는 지역을 함께 방문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그걸 좀 적용해 볼 건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식, 비공식적 차원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좀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직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실천 지혜들이 공유가 되어서 그것들이 다른 조직에서 또는 다른 지역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런 관계 형성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르신 집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사회적 고립 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열 거냐?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요 이렇게 하니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가 우리 조직 또는 우리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파스, 라면 이런 거인 거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최근 들어 그 사회적 고립 가구를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도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되게 재밌는 게요,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방에서 마루로 끌어내기, 이게 워크숍 주제예요. 마루에서 마당으로 끌어내기, 마당에서 대문으로 끌어내기, 이게 1차, 2차, 3차 워크숍이에요. 되게 재밌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책 찾아봐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실천 지혜에서 시작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우리도 해보니까 돼.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모이다 보면 결국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게 축적이 쫙 되면 결국에 사회적 고립 가구 밖으로 끌어내기 기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의 다양한 관계들이 많이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실천 사례들은 아마 지역사회에서 계속 축적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매번 강연을 다닐 때마다 많이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인데, 실천에 대한 결과물들은 보고서나 서류상에서만 남으면 활용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멋진 스토리로 만들어져서 그 스토리가 다른 지역사회나 다른 조직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엘비스 앤 크레세라고 하는 가방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엘비스와 크레세는 영국의 가방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 왼쪽에 보는 게 소방호수거든요. 소방호수예요. 영국의 소방호수는 29년 되면 버려요. 내구연한이 29년이에요. 그런데 엘비스와 크레스의 저 두 사람은 디자이너인데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던 영웅과 같은 이 소방호수를 그냥 버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디자이너니까 저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가방을 만듭니다. 그 가방이 중간에 있는 가방이에요. 저게 엘비스 앤 크레스, 오늘 집에 저 핸드폰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해외 직배송.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한 7, 8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슨 요즘에 가방 70, 80만 원짜리는 명품에 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런 재료를 가지고, 소방호수를 가지고 저렇게 가방을 만드는 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의미가 있죠. 소방호수를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던 저걸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기 스토리가 하나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더 담겨져 있냐면, 선생님들이 오늘 7, 80만 원 구매하실 그 가방이면 그 가방의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소방 공무원이었다가 순직한 가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막 사고 싶죠? 오늘 지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의 노력들을 많이 할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문도 안 열어줬는데 담당 쌤이 가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막 계속 걸어놓고 막 문 열어달라고 하고 하면 막 할아버지가 막 맨날 돌 던지고 물 뿌리고 했는데 마음을 열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집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부터 막 자기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돼서 지금은 굉장히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스토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자꾸만 축적해 나가면 사회적 관심도 많을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스토리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엘비스 앤 크레스 홈페이지에 가면 동영상이 하나 딱 뜨는데 그 동영상이 그런 내용이에요. 29년 되니까 버려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가방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이었다가 순직한 가족들한테 우리가 기부하는데 그래도 가방 안 살 거냐 이런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 하나 필요한 게 혁신적 접근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접근,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접근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또 제가 많이 드는 사례가 바로 저 액션 헝거라고 하는 자판기 관련된 사례인데요. 액션 헝거는 영국 노팅엄 지역에 있는 소셜 벤처 회사입니다. 소셜 벤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스님들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원하는 돈으로 뭘 하냐면 이런 자판기를 만들어요. 자판기를 지역사회에 막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 자판기는요, 누가 이용할 수 있냐면 노숙인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근데 그 노숙인 분들한테 카드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로 저 자판기에 띡 누르면 하루에 3개씩 식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액션 헝거가 저 자판기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만들었냐 하면 노숙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노숙인 분들이 배고픈데 맨날 뭘 주는 방식은요,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주더라는 거예요. 노숙인 분들 있는 지역에 보면 어떤 급식이나 이런 걸 보면 줄 쫙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노숙인이야 라고 알게끔 만들면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노숙인 분들한테 물어보니 부끄러움을 좀 없애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액션 헝거가 저 자판기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니까 자판기 이용하는 시간을 추적해 보니까 언제 제일 많이 자판기를 이용한지 아세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새벽에, 저녁 늦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이 와, 노숙인 분들의 지역사회 문제는 심각한데 저렇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노숙인 분들한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액션 헝거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지금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뉴욕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거는 선생님들 혹시 어렸을 때 가출 많이 해보셨죠? 에이, 왜 그래요? 가출하면 지금쯤 되면 이제는 춥습니다. 가출하면 사실은 화가 나서 가출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문지는요, 바람 불으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찾기가 어렵지만 냉장고 박스가 제일 좋습니다. 왜 이래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냉장고 박스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셔서 없고, 두 번째는 새 가전을 사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냉장고 박스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숙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숙인 분들도 이제는 슬슬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 앞에 보이는 그 사진을 보면 저게 선생님들 아까 말씀하셨던 신문지, 라면 박스 이런 거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안에 노숙인 분들이 사는데 저게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떤 서울의 한 대학생이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 끝에 저 집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종이로 만든 집이에요.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요. 그리고 저 안에 보면 전구도 달려 있어서 독립된 공간을 보장합니다. 아이, 저런 거 자꾸 만들어주면 노숙인들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거 없어도 노숙인 분들은 어디 안 가세요. 계속 노숙하세요. 그러면 저분들의 삶 속에서는 좀 안정적인 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좋은 집을 줄 수 없으니 저런 종이로 만든 집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회적 고립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이런 혁신적인 어떤 접근들이 계속 요구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민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뭔가를 주는 방식, 뭘 줄 건지, 그 다음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혁신적인 접근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민간협력에 대한 접근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민간협력은 결국 어떻게 보면 또 자원 발굴도 되게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이 시즌 되면 이제는 또 그 겨울 나기를 위해서 다양한 뭐 바자회도 하시고 1일차 집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시죠. 그게 다 자원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십시일반 거두기도 하고 어디 뭐 업체를 찾아가서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원 동원의 방식을 쓰시는데 최근 들어 이 자원 동원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크라우드 펀딩의 시작은 우리 한국에서는요 주로 어디서 좀 시작을 했었냐면 영화를 투자 받는 과정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쉬리 영화 아십니까? 쉬리 보시는 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뭐 안 물어볼게요. 보셨죠? 그 보시는 쌤이 이제 좀 연식이 되신 쌤이십니다. 텔미 썸씽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심은하와 한석규가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봤대 막. 그 영화들이 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뭐냐면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요, 옛날에는 소비자는 나 혼자 그냥 영화 보면 끝이었어요. 근데 투자자는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내한테 돌아오는 돈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만 야 저거 되게 재밌더라, 저 진짜 재밌는 영화야 하면서 막 꼬셔요. 그래서 자꾸 보게 만들어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이거든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한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많이 듣는 사례인데요. 요즘에 독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한 4, 5년 전에 독도 물통이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9,100원에 이 물통이 판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이 물통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물통이죠. 이거 다이소 가면 3,000원이면 사요. 근데 9,100원이었는데 엄청 많이 판매가 된 거예요. 근데 왜 판매됐는지를 보니까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안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9,1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팔렸어요. 완판됐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독도는 섬이 몇 개입니까? 네? 하나예요? 독도가 섬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원래 2개거든요. 동도와 서도. 아, 모르셨어요? 아이씨, 일본 줘버려요, 그냥. 동도와 서도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화산섬이다 보니까, 물안경을 끼고 물속에 들어가면 89개 섬이 물 밑에 숨겨져 있어요. 그럼 더하면 몇 개입니까? 91개죠. 그래서 9,100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독도한테 막 미안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물통을 엄청 샀습니다. 근데 저 물통을 사면 물통 하나 주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주냐면 독도 환경기금에 활용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가장 많이 크라우드 펀딩하는 사이트가 카카오톡의 카카오 같이 들어보셨죠? 저거는 돈 안 내도 내가 누르기만 해도 돈이 쌓여요. 그래서 한 방에 수천만 원이 그냥 일시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만 저걸 누르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으면 지금처럼 저런 스토리는요, 사람들이 막 누르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어떤 펀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과 간이 사실 민들이 보통 이런 카카오 가치나 와디즈 같은 소셜 크라우드 펀딩에 올릴 수가 있어요. 공공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공과 민간이 함께 그런 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 함께 이 지역사회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의 분위기를 좀 조성한다면 요즘에 고향사랑 기부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으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쓸 건가도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은 고향사랑 기부제 어디든 기부를 합니다. 10만 원. 그러면 기념품도 주고 3만 원 상당의 기념품 주고 그 다음에 10만 원 세제 혜택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 하듯이 저는 이런 크라우드 펀딩도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사회적 고립가구는요, 이전까지는 만나지 못했던 주민들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는 유사한 형태가 비자발적 복지 대상자 이 정도였지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과의 민관 협력입니다. 신기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버스가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운전사 없이 돌아다니는 버스예요.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버스인데요. 지하철역에서 학교 정문까지 이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누군가가 앉아있죠? 이분은 운전사가 아니라 안전요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타면 이 차는 자율주행 버스라고 자랑하려고 맨날 손을 이러고 계세요. 한 번씩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덜 할 텐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원거리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스님들 같은 지역의 어떤 스님들이 가서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지역의 범주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다 가는데요.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제는 몇 년 안에 아마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저런 자율주행 관련된 미래 모빌리티가 분명히 적용이 될 거예요. 드론 같은 것들은 이미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람 대신에 전쟁하는 장비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그런 거 옛날에 터미네이터에서만 본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상용화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서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사회적 고립가구가 뭐 도움을 받는 것도 되지만 저런 자율주행 버스나 이런 거 보내서 자기가 스스로 타고 바깥으로 읍내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교통 과정들도 진짜 본격적으로 좀 고민할 타임이 됐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베드 어디 할까 뭐 이러면 먼저 하겠다고 손들고 우리 지역사회에 저거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 하나가 이거 효도리 효순이 많이 보셨잖아요. 효도리 효순이는 아들 딸보다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 딸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돈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안 했다고 막 뭐라 하고 하는데 효도리 효순이는 정말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말로 할머니 지금 이제 약 드실 시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아이씨 죽고 싶다 이러면 할머니 죽으면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 내가 몸 아파가 죽고 싶다 이러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럴 텐데 이게 이제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AI나 기술들이 대체하는 시작점이 벌써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 사회적 고립가구와 관련해가지고 또는 독거 어르신들 같은 그런 경우를 위해서 뭐 스마트 통합 돌봄 체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 스피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민관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계속 좀 들어와서 함께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AI 스피커 관련해서 KT하고 SK가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데이터 축적입니다. 지금은 AI 스피커가 이거를 구분 못해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죽고 싶네. 난 죽어버리겠어. 두 가지 구분을 못합니다. AI 스피커가. 근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요. 아이고 죽고 싶네 하는 할머니가 한탄하시는 목소리와 난 오늘 죽어버리겠어.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데이터가 축적해보니까 난 죽어버리겠어. 이러면 진짜 죽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고 싶네 이러면 안 죽어요. 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기 위해서 KT와 그 SK가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 통합 돌봄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들과도 계속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신기술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게요. 우리 주민들 중에 그런 거대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집들도 되게 많습니다. 쓰러져 가고 있는 집 또는 쪽방촌 이런 데는 무슨 신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술들이 요즘에는 적정기술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 사례 보여드리면 왼쪽 집과 오른쪽 집은 똑같은 집인데 뭔가 좀 다르죠. 오른쪽 집은요 볕이 드는 집이고 왼쪽 집은 볕이 안 들어요. 똑같은 집인데 이 서울의 사례인데요. 서울의 반지하 주거 공간에 사시는 분들은 물어보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햇볕을 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서울시가 집을 저렇게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냐면 반지하는 햇볕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앞집 집 위에 옥상에다가 거울을 달아가지고 반사해서 볕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 별것도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왔죠. 맨날 반지하 집에 가면 도배장판만 해줬으니까. 그럼 도배장판 해주면 뭐합니까? 맨날 곰팡이 피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최근에 적정 기술이다라는 부분이고 오른쪽 저거는요 전기가 잘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저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 물에다가 표백제랑 뭘 섞으면 저렇게 천장에다가 페트병 달아놓으면 낮 시간에 빛을 발해요. 전기 없어도. 이게 이제 적정 기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사회적 고립가구를 가보니까 뭔가 어설퍼요. 집도 어설프고 뭐도 어설프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데 그거를 거대 기술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이제는 적정 기술이라는 구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면 아직은 뭐 조금 모호한 개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일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의 되게 중요한 어떤 과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 최근에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소셜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소셜 프로모션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이런 식의 상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상품보다는 사회적 고립 가구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소셜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는 아시지 않습니까? 판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면 구두 판촉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셜 프로모션의 개념들은 지금 아주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좀 드리면 제가 또 즐겨 드는 그 소셜 벤처 회사 중에 하나가 마리몬드라는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이 회사도 되게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핸드폰들이 이래 껍데기 왜 핸드폰 케이스 만들어 놓으면 자꾸만 핸드폰들의 규격과 크기와 갑자기 또 접어.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 회사도 어려운데 저 회사는요, 본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치료 목적으로 그려놓으신 앞화를 가지고 디자인을 저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핸드폰 케이스 하나씩 사주셔야 되는데요. 저거 하나 35,000원, 한 4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비싸죠? 네, 근데 스님들이 사시면 저 수익금의 상당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으로 갑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 회사가 근데요, 재밌는 게 우리 핸드폰 케이스 사주세요라고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 회사는 딱 두 가지를 그동안 해왔었어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 물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던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수요 집회 때마다 저 회사 직원 전체가 가서 수요 집회에 동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금의 30% 이상을, 그러니까 매출의 30% 이상을 후원금으로 내놔요. 엄청난 거죠. 매출의 30%예요. 그래서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 핸드폰 케이스 홍보만 하면 엄청 팔릴 텐데 왜 홍보를 안 하고 맨날 수요 집회 가가지고 저러고 있고 그 다음에 맨날 후원금만 내고 앉아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회사의 존재 목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이게 소셜 프로모션입니다. 핸드폰 케이스 팔아주세요, 사주세요가 아니라 핸드폰 케이스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이유, 시작점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케이스는 팔리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2013년, 4년, 5년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매출이 13억이었는데 핸드폰이 그렇게 다양화되지 않는 시기에 얼마나 매출이 올라갔냐 하면 7, 80억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죠. 그게 결국에는 하나도 물건 사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그게 팔려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 사실 거죠. 오늘 살 거 많죠? 가방도 사셔야 되고. 그런데 오늘 살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 고립 가구 중에 오프라인상에서는 사실은 등장을 많이 안 하시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엄청나게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밖으로 안 나오는 분들 중에.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최근 들어서 선생님들도 SNS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카톡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보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구조들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민간협력하는 좋은 사례인데요.
선생님들은 지역사회에서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조금 궁금한데요. 기업은 항상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든든한 후원자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근데 민관협력에서는 이제는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이 방글라데시 사례인데요. 이거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그라민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이에요. 선생님들 대출 받으면 바로바로 대출 나옵니까? 대출 받으려면 일단 신용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담보가 있어야죠. 그 다음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고 그 다음에 보증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뭔가 장사를 하려고 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스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사금융입니다. 사채예요. 사채 써보셨습니까? 에이, 왜 그러세요? 사채도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어려움을 알죠. 가면 이제 막 어떤 데는 이율 막 40%, 50%그 다음에 뭐 각서 쓰래요. 읽어봤더니 신체 포기 각서 뭐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 가면 절대로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경제학자가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만듭니다. 근데 그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2007년인가 하여튼 받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온 게 바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사회금융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 그라민 뱅크를 만들어서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농촌을 가보니까 여전히 농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난한지를 봤더니 우리 선생님들 농촌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 아실 텐데 장에 가서 뭘 팔 때 물건을 가장 비쌀 때 팔아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농민들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여튼 가져가서 파니까 엄청 쌀 때도 막 팔고 하니까 돈 수익을 높게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왜 그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좀 알아보고 나가지 왜 맨날 그냥 나가가지고 싸게 떨이하고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제는 농촌에 전화기가 없어요. 전화를 해야 물건값을 알 텐데 전화기가 없어서 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 그라민 그 은행에서 노르웨이의 텔레노라고 하는 회사하고 협업을 하고 방글라데시 시골에다가 뭘 설치해 줬냐면, 우리 핸드폰 하려면 안테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테나를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여성들 집에다가 안테나를 하나씩 달고 그 여성들한테 뭘 줬냐면 핸드폰을 줬습니다. 그 핸드폰을 줬더니 농민들이 그 집에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전화 좀 씁시다 해가지고 전화를 공중전화처럼 써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여성이 뭘 하고 있냐면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2분 50초 쓰셨어요? 5,000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일단 농민들이 옛날보다 소득이 엄청 올라갔어요. 왜요? 비싼 날에만 팔아요. 두 번째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농촌이 도시와 고립되어 있던 상황에서 전화기 하나를 설치했을 뿐인데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라민 폰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방글라데시 가시면 유심칩 사실 텐데 우리나라 KT만큼 큰 회사예요. 저게 저렇게 발전을 한 그런 사례거든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기업이 단순하게 후원금 주는 주체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특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영역들, 고유의 사업 영역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드리면,
여기 보는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야쿠르트거든요. 먹는 야쿠르트, 떠먹는 야쿠르트. 그 떠먹는 야구르트가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에 1,000원 정도 되는데 저게 100원에 판매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100원에. 그러니까 저게 시작된 거는 다농이라는 회사가 야구르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다국적 회사.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액티비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다농 회사가 그라민 은행을 만든 무하마드 유누스한테 전화해서 왜 이 가난한 것들이 계속 가난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냐. 우리는 돈을 1년에 엄청나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라민 은행을 만든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러면 당신들 잘하는 야구르트 공장을 우리 방글라데시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라민 다농이라고 하는 야구르트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그라민 다농은 야구르트를 판매를 하는데 대기업처럼 수익을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이 아니라 딱 야구르트 만드는 그 원가의 인건비에 기업 유지될 수 있는 그것만 돈을 받으니까 1,000원짜리를 1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한테 100원에 판매를 하고 또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역의 가난한 여성들이에요. 방문 판매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성들 일자리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유를 생산하게 되고 해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 보면 기업들이 돈을 제공해주는 후원자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동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들을 지인들과 함께 더 많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저 많이 소개드리는데 보신 선생님은 없으시죠? 이건 뭐 인기 끌었던 영화는 아닌데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선생님이라면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중학생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꼭대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세 사람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세 사람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또 세 사람을 도와주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9사람이 되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선생님들 어리실 때 정수기 좀 팔아보셨죠? 옥장판 좀 팔아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피라미드 방식인데요. 이게 사회복지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이 뭐냐면 피역수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나는데 어떤 신사가 뜨고 오더니 자기 차를 주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도움을 세 사람만 주라고 해서 나 당신 도와주는 거니까 당신도 세 사람만 도와줘라.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거예요. 저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후원하면 저런 배지 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런 배지 받으면 몰래 나 혼자 다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막 올려요. 그러고 이런 배지나 받았어. 너도 한번 해봐 하고 밑에 후원할 수 있는 곳도 막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게 결국에 보면 좋은 일들은 이제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탄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례만 하고 밥 먹으러 가죠. 배고프시죠? 그래서 저도 뭐 1시간을 하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은요, 사회적 고립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지역에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아프리카니까 동물들이 나와서 자꾸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학교 가는데 봤더니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자꾸 차에 치여 죽어요. 가로등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비닐우 봉다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프리카도. 세 번째는 전기 부족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토 가틀항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학교 4학년짜리 여학생이 이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뭘 만들었냐면 저런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가방 이름이 리퍼포스라고 하는 가방인데요. 저 가방은 아이들이 배낭 매듯이 배낭 메고 이렇게 가면, 일단 저게 재질이 비닐봉다리인데 저 노란색 초록색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차도 피해가고 동물들도 피해갑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됐죠. 두 번째는 비닐봉다리를 재료로 썼으니까 당연히 비닐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겠죠. 세 번째는 저기 까만 점이 뭐냐면요, 태양광 전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갔다가 오면 전기가 축적이 돼서 저기에 꼽으면 램프를 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이런 물건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고민을 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더 들으면, 저는 아까 전에 극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밥은 또 혼자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극아이 맞나 막 이러지만 하여튼 밥은 같이 먹는데, 제가 주로 먹는 교수님들이 공대 교수님, 그 다음에 예체능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하고 만나면 뭐 별 이야기 나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과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이 뭐였냐면 자꾸만 어르신들이 낙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밥 먹으면서 이거 자꾸 어르신이 낙상돼가지고 완전 이제는 거동도 못하시고 뭐 뼈 다 부러지고 이러니까 제가 그날따라 밥 먹은 교수님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자동차학과 교수님이고요, 기계자동차학과, 한 분은 패션 디자인학과 교수예요. 그랬더니 자동차학과 교수님이 그거 에어백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에어백 기능을 활용하면 되겠네 이러니까 패션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그 옷에 넣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 셋이서 그거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학교 그만둘 줄도 몰라요. 그러면 아마 지역으로 가서 이거 하나 사주세요라고 쓱 내밀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거 필요해라고 한 지역마다 200개씩만 사주십시오. 그러면 22개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학교가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창업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도구나 물건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제는 전통적인 복지 대상의 문제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서 축적된 어떤 실천 기회가 실천 지혜들이 계속 공유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만나시는 여러 선생님들, 지역 주민들이 혹시라도 이 사회적 고립가구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간다거나 아니면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치유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고독사를 경험한 어떤 실천가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은 병원 보내야 되거든요. 병원 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분들이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